제가 이제 다루는 소재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그 굉장히 거대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상대들이 전부 강대국들이고 맞아요. 레이건이라든지 고르바초프라든지 자 이런 사람을 우리 사회의 그냥 뭐 장사미사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건 소설 자체가 아예 설정이 안 돼요. 저희 소설은 그 어떤 문학적 향기가 나는 그런 글맛이 나는 소설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좀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계에 대한 방향감, 네. 또 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좀 내면적 의식이라도 그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 차원, 또 네.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깨달음 이런 주로 메시지 전달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네.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억지스럽죠. 그런데 아주 억지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몇몇 개인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인인데요.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체포가 돼서 지민이 덴버리 교도소에 부금이 됐을 때 만납니다. 그 이 문이라는 인물이 이제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진명 작가님이 이 소설에 네. 문선명이라는 분을 실명으로 네. 등장시키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90년에 고르바초프와 회담, 91년에 김일성과 회담이라는 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사실은 전체 이 공산주의 붕괴라고 하는 과정에 네. 문선명 총재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일정으로 쭉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게 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선명 총재는 이제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제가 고향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통일교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의 이제 종교 단체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갖는 우리 한국에서의 거부감 같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작가님이 이걸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네.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게 가장 초반부에 했던 게 승공운동입니다. 국제승공연합 총재를 하면서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실제로 모스크바 가서 만나서 공산주의 포기 선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91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간에 탈냉전이 돼가지고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김일성을 만나서 단독 면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역사적 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전체 승공운동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이 칼기 공공축기 사건 이후에 공산주의 붕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삽입시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돼 덴버리 교도소에 구금된 지민. 어느 날 교도소장이 호출을 받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 경호를 좀 맡아주었으면 해. 뭐하는 사람인데요? 무니즘을 만든 그 무니야. 그 사람이 만든 일종의 종교야. 그걸 무니즘. 믿는 사람을 무니스트라 하더군. 문의 경호를 맡게 된 지민은 어느 날 면회하러 나가는 문을 따라 나섰다. 카플란 박사, 먼 길인데 여행은 힘들지 않았소? 문을 찾아온 사람은 국제과학통일회의 의장이자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카플린 교수였다. 내년 스위스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 342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카플란 박사, 내가 오늘 박사를 급히 오라고 한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그 자리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시오. 예? 뭐라고요? 소련이 7년 안에 멸망한다고 발표하는 얘기요. 동생의 죽음과 소련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악몽을 꾼 지민. 지민은 주먹이 다 까져 피로 물들도록 벽을 치며 애끓는 가슴을 잠재우곤 했다. 말해봐요. 그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위대한 대한민국도 아무도 무엇도 해주지 않아. 내가 해야 해요. 나는 소련으로 가야 해요. 시포비치, 그자를 죽여야만 해.
누구도 소련을 응징하지 못하고 입으로 떠들 뿐이요. 기껏해야 머리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애먼 행인들한테 외칠 뿐이고 이 나라 저 나라 뉴스에 반찬거리로 내놓을 뿐이야. 죽이려는 자가 오시포비치요. 맞소. 왜 오시포비치요? 기왕 소련에 복수할 거라면 서기장쯤은 쏘아야 하는 것 아니야? 오시포비치든 서기장이든 다 쏠 테니 제발 날 좀 보내줘요. 팩트만 조사를 한 결과 이 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붕괴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군요. 아무도 믿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게 아마 1984년 그 무렵에 네. 그 소련은 7년 안에 반드시 붕괴한다. 네.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네. 그 모든 사람을 글로 집어넣어서 다 그냥 그 미치광의 얘기다 하면서도 그걸 따라가긴 했어요. 실제로 91년에 공산주의가 네. 문을 닫았으니까요. 네. 또 이제 이 사람하고 그 고르바초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전통적인 소련의 힘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칼기 격추에 대해서 소련이 잘못 그 대응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국원들한테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 이 고르바초프는 그 젊은 정치국원 중에 하나인데 군이라든지 KGB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를 전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이 찾아가가지고 그 엄청난 지원과 용기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구루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는 한국으로 이 문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때에 공산주의의 최고 일원가였던 그 부인 라이사 여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와요.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완전히 외면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또 네. 하나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주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만 뽑아가지고 네. 쓰기는 했어요. 아까 제가 평북 정주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 좋을 때 그 사실은 북한 애들이 남북관계 아무리 좋아도 평양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광 상품을 내놓지 않거든요. 네. 금강산 관광 정도가 이제 됐고 개성 관광이 됐었던 시절이죠. 근데 당시 통일그룹에서 하는 여행사에다가 특별히 2005년일 겁니다. 2005년 한 3개월 정도만 시범적으로 네. 평양관광을 열어줘요. 네. 그 정도로 당시 통일그룹과 문선명 총재에 대한 북한 측의 신임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05년에 평양관광이 열려서 제가 그때 처음 시범관광단 1호로 가서 관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그룹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해준 상품이라서 문선명 총재의 고향인 정주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이고 사실은 평양에서 정주까지 가는 길에 보면 우마차가 보이고 막 거의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결국 보여주고 그 코스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튼 1991년에 그 당시 김일성과 문선명의 만남이라는 것이 적어도 북한 지도부에게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신뢰를 갖게 했던 사건이고 그 뒤로도 사실은 남북관계 와중에 교류협력 사업이나 경제협력 사업이나 특히 이제 평화자동차라고 해서 실제로 평양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던 게 통일그룹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부는 통일그룹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설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지민하고 그리고 문이 고르바초프와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붕괴 직전에 그 당시가 그 즈음으로 이제 잡으신 건데 셋이 만났다라는 이 만남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민으로서는 원래 오시포비치라는 직접 자기 동생을 쏴서 격추시킨 조종사에 대한 복수를 꿈을 꾸고 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선량한 보통 사람.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다. 그래서 이제 지민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는 건 필연적이에요. 이야기 전개상. 또 한 사람 이제 그 문은 오래전부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셋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말이 지어져야 되느냐. 만나는 것까지는 뭐 소설의 그 구성상 당연한 거고. 거기서는 이제 각자 위치를 지킵니다.
지민은 지민대로, 문은 문대로, 고르비는 고르비대로 하지만 그 뒤에 문의 부인 한학자하고 그 고르비의 부인을 라이사하고 얘 그 조그만 아주 속옷 같은 게 있잖아요. 소련의 무용단 단원은 너 이거 실수하면은 너의 아버지가 처벌받아.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 그 리틀 에인절스에는 실수하고 나서 쪼르르 그 한학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실수했지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그게 이 두 체제의 차이를 네.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칼기 격추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체제의 대결이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리고 반공산주의가 일방적으로 좋다.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느끼는 그 인간다움 또 그다음에 그 아주 소소한 자유 네. 여기에서 두 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작가님 앞으로 이 책 읽을 독자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쓴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얻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진실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네. 힘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영원히 정보의 노예가 돼가지고 큰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민도 문도 이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체념하고 우리 운명이 그렇지 뭐 그렇게 가면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힘이 경제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나란 누구냐 하는 데에서 오는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순간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까지처럼 복수를 외면하고 남에게 핍박받고 눌리고도 체념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